네, 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시험 보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2020년 서울시 자동차 구조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동차용 납산 축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문제 풀 때도 항상 헷갈리니까 뭐 맞는 것, 안 맞는 것,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용에서 쓰는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납산 축전지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구조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가 총 6개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한 개의 이제 이렇게 셀이 있었는데 그 셀 안에는 플러스 극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판, 그 다음에 중간에 격리판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전기를 쓰는 거 방전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전기를 저장하는 거 충전을 하는 매개체가 우리가 부를 때 전해액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하나의 극판군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판군을 형성을 하고 이 극판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전과 방전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때 어떻게 플러스 극에는 PbO2 플러스 극에 우리 뭐 식 요렇게 좀 우리 좀 힘드시게 좀 많이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산화납 또는 과산화납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납이 되는데 그냥 보통 뭐 과산화납이라고도 하고요.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게 H2SO4 묽은 항산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판에는 Pb 마이너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방전, 그쵸? 요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좀 길게 좀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제가 써볼게요. 자, 좀 전에 썼던 거 PbO2 플러스 H2SO4 플러스 Pb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전기를 빼내 쓰는 방전, 이쪽으로 가면 전기를 저장하는 충전.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렇죠? 플러스 극각,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묽은 항산이 이렇게 화학작용을 해서 플러스 극에는 Pb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황산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묽은 항산은 얘들을 떼주고 난 다음에 물로 바뀝니다. EH2O 플러스 PbSO4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충방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할 때는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위로 증발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충방전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한 셀당 얼마였어요? 좀 전에 한 셀당 우리가 기전력이 2.1V 정도 되는데 더 이상 방전이 돼가지고 얘가 더 이상 방전이 되면 안 돼요 했던 게 우리가 부를 때 방전종기전압이라 했어요. 그쵸? 방전종기전압 몇 볼트? 1.7에서 1.8V, 보통은 1.75V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까지 가면은 얘 배터리 마탱이가 가요. 그쵸? 마탱이 가서 더 이상 못 쓴다. 이렇게 되는 부분. 그쵸? 그러면 영구적으로 황산납, 플러스 극이 됐든 마이너스 극이 됐든 영구적으로 황산납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황산납 화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설페이션입니다. 그쵸?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화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쵸? 이렇게 유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배터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많이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우리 왜 핸드폰도 오래 쓰게 되면 열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무 충방전이 오래 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충전해도 금방금방 배터리가 닳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을 설페이션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물어보는 게 거의 이제 썰페이션을 물어보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쵸? 급격한 충방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전해액이 이렇게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두 개가 결합하면 물이 되니까 얘 뭐예요? 전해액의 비중이 틀려진다거나 그 다음에 극판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극판이 노출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단락이 된다거나 쇼트이죠. 다른 말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게 되면 자, 좀 전에 얘기했어요. 1번 전해액으로 인한 극판의 노출 그러면 썰페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과다방전으로 인한 급한의 영구항산납파. 지금 영구항산납파, 그렇죠? 요 방향으로 왔을 때. 세 번째, 비중이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전 종지 전압 이산의 충전.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되는 문제가 뭐예요? 한 셀당 2.1V가 돼야 되는데 얘가 더 이상 떨어지면 무슨 전압? 방전 종지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배터리 마탱이 간다 했잖아요. 그 마탱이 간다 그랬는데 종지전압 이상이 아니고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답은 방전 종지 전압 이상의 충전. 이렇게 해서 1번은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뭐 네모칸이 있고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엔진과 행정조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모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 혼합기가 된다. 흡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는 닫힌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가솔린이 됐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대부분 이야기를 했던 게 가솔린, 디젤, 그 다음에 뭐 LPG 같은 요런 종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똑같게 생겼어요. 실린더 헤드 있어요. 그 다음에 밸브, 흡입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피스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커넥팅 로드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플라이 힐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동력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렇죠? 뭐 변속기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까지 연결해가 썼어요. 자, 일단 보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문에는 가솔린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혼합기가 흡입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기계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 기본적인 뭐 전자제어, 최근에 뭐 CRDI나 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우리 기존에 이제 MPI 엔진, 그렇죠? 멀티포인트 인젝션, MPI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 MPI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계적인 이제 디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MPI는 혼합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기가 들어갈 때 인젝터에서 연료를 뿜어주고요. 그 전에 뭐 카브레터도 마찬가지겠죠. 카브레터 기하기 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혼합기가 만들어지고 그 혼합기가 이렇게 연소실로 유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디젤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착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기만 흡입하고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량 가지고 출력 제어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연료를 뿜어줘가지고 우리가 출력 제어를 해줬어요. 그러면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혼합기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3번, 4번은 뭐 다른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건이 흡입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가 닫혀져 있는 조건이 있네요. 그런 조건일 때 어떻게 해요? 배기 밸브 닫히고 흡입 밸브가 열려 있는 구간은 우리 4개 행정. 어떤 행정이 있었어요? 흡, 압, 폭, 배 있었잖아요. 흡, 압, 폭, 배. 그렇죠? 압축하고 폭발은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져 있는 행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흡입 밸브는 배기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흡입 밸브만 열려 있는 거고
배기 행정 같은 경우에는 흡입 밸브는 닫혀져 있고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딱 따지면 흡입 밸브 열려 있고 배기 밸브가 닫혀진 상황. 답은 가솔린 엔진 흡기 행정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핸들의 회전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면 자동차는 선의 반지름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그러나 일정한 주행 속도에서 서서히 가속을 하면 처음에 궤적에서 이탈하여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우리 많이 준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차 운전하면 그냥 학교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 개방이 많이 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끝까지 돌려 있는 상태에서 악셀레터를 밟으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차는 일정한 원호를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뉴트럴 스티어링이었습니다. 그렇죠? 스티어링 우리 조향 특성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차는 안쪽으로 끼어 들어가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자꾸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차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FF 자동차의 특성, FR 자동차의 특성 할 때 이제 비교를 할 때도 이제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궤도보다 안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조향 특성이 이렇게요. 오버스티어링, 바깥쪽이 언더스티어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요거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버스티어링 안 이렇게 좀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요 반대되는 거는 언더스티어링이 되겠죠. 요런 부분은 우리 오버스케어 엔진, 언더스케어 엔진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단행정 기간, 장행정 기간 조금 양쪽이 좀 헷갈리니까 좀 쉽게 외우시라고 요런 부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조향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는 처음에는 저속에서는 자꾸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다가 일정한 속도가 되면 자꾸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또 특성도 있었어요. 그렇죠?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리버스 스티어 요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FF 자동차, FR 자동차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죠? 바퀴가 FF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속 조인트의 길이가 좀 틀리죠. 그렇죠? 변속기가 한쪽 면으로 엔진이 횡방향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등속 조인트가 조금 틀려요. 그렇죠? CV 조인트가. 그렇죠? 길이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크의 변화가 좀 있어서 조향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토크 스티어. 그쵸? 요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조향 특성에서 우리 뭐 바퀴가 옆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사이드 슬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타이트 코너 브레이크 현상 뭐 이런 거 우리 뭐 예전에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니까 자 단순하게 요 내용만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보기만 보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 벌어지려고 한다. 뭐예요? 바깥쪽 안쪽이 안 오버스티어라 했으니까 그렇죠? 오버스티어 안 그러면 답은 4번 언더스티어링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 캠각이 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캠각이라고 하면 우리 뭐 엔진에서 캠축이 움직이는 각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기에서 딱 보여주는 거는 접점 간극이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점화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썼던 접점식 점화장치. 그렇죠? 자, 뭐 접점식 점화장치 뭐 기본적으로는 엔진 배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은 접지 휴즈 블링크를 거쳐 가지고 키 스위치를 거쳐서 점화 1차 코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개방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접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한쪽은 접지, 그 다음에 러빙 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캠은 배전기, 캠축에 연결이 돼 가지고 크랭크축 회전과 캠축 회전을 타이밍 벨트에서 같이 회전을 하잖아요. 크랭크축이 2회전 할 때 캠축이 1회전 할 때, 그때 얘가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닫힐 때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닫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트랜스퍼, 도란스 얘기하는 거였죠. 트랜스퍼 점화 코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2차 코일에 의해 가지고 로터를 거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디스트리뷰터, 배전기죠. 그렇죠? 배전기를 거쳐서 뭐 4기통이면 세그먼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압 TVRS 케이블을 거쳐 가지고 점화 코일 해 가지고 이렇게 연소실 안에 점화가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키는 전기가 12V 전기가 이렇게 가서 연소실 안에서는 최소한 몇백에서 또는 몇만 킬로, 보통 우리 5천에서 한 15,000kV, 우리 교과서적으로 요즘에는 더 많이 되죠. 왜? 점화 플러그에서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번개 치는 것처럼, 그렇죠? 엄청난 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배터리는 12V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승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승압을 시켜주는 게 얘 하는 역할이었죠. 점화 코일. 그러면 1차 코일에서 자기 유도작용이 일어났었고, 2차 코일에서 상호 유도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승합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자기 유도작용을 만드는 게 뭐였어요? 전기가 요렇게 12V가 흘렀다가 요거를 딱 떼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딱 떼주면 그때 어떻게, 자꾸 전기를 줬다가 뺏게 되면 나 더 줘 이렇게 하는 성질, 그렇죠? 그 기전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유도 작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붙였다가 뗐다가 해주는 게 이제 캠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면 얘를 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기가 왔다가 떼버리니까 자기 유도 작용, 상호 유도 작용에서 전기가 이제 고전압이 유기가 돼가지고 우리 점화 플러그까지 이렇게 전기를 보내줘가지고 점화를 시켜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몇 개 했었습니다. 그쵸? 캠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기본적인 캠 각이 있고요. 캠각은 보통 우리 한 0.6, 한 60% 정도 이렇게 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캠각이 노란색, 캠각이 클 경우가 있을 거고요. 캠각이 작을 경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모서리가 있는 부분은 캠이 열리는 거고, 모서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접점이 닫혀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캠각이 클 때가 있고 캠각이 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은 캠각이 클 때, 빨간색은 캠각이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캠각이 클 때는 1차에 여기 전기가 흐르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1차 전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늦게 떼집니다. 늦게 떼지면 점화 시기가 느려져요. 그쵸? 점화 시기가 느려지고. 근데 이제 1차 전류가 또 길어지게 되면 여기가 전기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그쵸?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캠각이 작을 경우에는 빨리 열리고 한참 열렸다가 늦게 닫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열리다 닫히다 하다 보면 일단은 여기 점화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쵸? 점화 시기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닫힐라 그러면 열리고, 닫힐라 그러면 열리고, 그러면 제대로 이게 붙었다가 떼줘야지 자기 유도작용, 상호 유도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 뭐가 일어나냐면 제대로 떼주지를 못해서 실화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좀 참고적으로 하면 바로 문제가 확인이
되겠죠. 자, 옳지 않는 것. 자, 캔각이 크면, 캔각이 크다는 얘기는 요 노란색이네. 파란색이네.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 여기서도 요만큼 열리는 거네요. 그러면 잠깐 한참 붙었다가 잠깐 열렸다가 떼지고, 한참 붙었다가 떼지고. 그렇죠? 그러면 1차 전기가 일단 길어집니다. 그러면 점화 코일이 발열이 되나요?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전류가 계속 흘러있기 때문에 1차 전기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촉 간격이 어떻게 해요? 살짝 열렸다가 또 닫히고, 살짝 열렸다가 닫히고, 점화 간격이 작아지네요. 그렇죠? 점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은 캔각이 작을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2번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요. 타이어 규격 보기와 같을 때 타이어 높이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렇게 해놨네요. 자, 우리 요거 많이 했어요. 이제 문제 하도 이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보다 좀 한 번 더 조금 더 알아보십시다 해가지고 몇 개를 더 했어요. DOT M 플러스 S P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205 슬러시 55 R 17 103 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DOT Department of Translation, 미국의 이제 교통안전국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 타이어는 미국의 안전 규격이 맞는 타이어다. 그 다음에 M 플러스 S 모드 앤 스노우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모드 앤 스노우는 뭐였어요? 다목적 타이어. 그렇죠? 모든 이쪽에다 쓴다. P는 뭐 자동차의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승용 자동차다 이렇게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에 205는 타이어의 폭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타이어 폭. 그 다음에 55는 편평비. 그렇죠? 편평비는 타이어를 봤을 때 타이어 여기가 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요 휠. 그러면 타이어에 여기에 폭이 있을 거고 타이어 옆쪽에 있는 우리 사이드월에 뭐 높이가 있겠죠. 그러면 폭에 대한 높이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폭에 대한 55%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편평비 55는 어떻게 해요? 폭 넓이 폭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R은 레이디얼 타이어. 그 다음에 17은 휠의 외경 또는 타이어의 내경. 그렇죠? 휠의 외경. 그 다음에 여기 숫자 103W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뭐 부산에 이제 막 부산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하면 막 하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모. 그래서 이제 그 하모. 그 이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도 이제 하모 이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모처럼 이제 하숙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게 그 하숙생입니다. 그렇죠? 103이 앞쪽이 하중이고 뒤쪽이 속도예요. 그래서 이제 하숙생으로 조금 외워두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묻는 것은 타이어의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어 폭이 주어졌고 편평비가 주어졌으니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높이는 폭 곱하기 편평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 식을 이렇게 풀면 그러면 얘는 235 얘가 밀이죠. 그렇죠? 밀리를 0.55 뭐 이렇게 하면 약 한 129. 뭐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얘가 밀이니까 센치로 바꾸면 12.9 뭐 가장 가까운 건 13cm.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시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시동장치는 우리 스타팅 모터, 흔히 말하는 세르 모터입니다. 그렇죠? 스타팅 모터는 뭐 이렇게 위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하우징 안에
하우징 안에 바깥쪽에는 개철과 계좌철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회전하는 부분인 아마추어, 그렇죠? 전기자가 있었습니다. 전기자. 요게 이렇게 개철, 계좌철심. 그 다음에 요게 솔레노이드죠? 마그네틱 스위치,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전기자 뒤쪽에는 브러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정류자가 있었죠? 이렇게 정류자. 그 다음에 앞쪽에는 뭘로 할까요? 시프트 레버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피니언 기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피니언. 그 다음에 뒤쪽에는 오버러닝 클러치. 한쪽 방향으로는 동력을 전달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오버러닝 클러치 또는 일방향 클러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웨이 클러치라고도 하죠. 오버러닝 클러치, 일방향 클러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고 크랭크 축 뒤에 어떻게 해요? 플라이휠이 붙어 있고 플라이휠 양쪽에는 열박음에 의해서 링기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얘가 전기가 들어가면 먼저 피년 기어가 링기어에 물리게 하고 그 이후에 안쪽에 코일이 두 개가 있었죠? 당기는 코일, 그렇죠? 풀인 코일과 얘를 유지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해주는 홀드인 코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풀인 코일에 전기가 되면서 앞쪽으로 피년 기어를 물리게 하고 물리게 난 후에 그 다음에 전기자를 돌려서 엔진을 겔겔겔 또는 걸걸걸 이렇게 시동을 걸어 줬습니다. 그렇죠? 자, 요런 내용을 한번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동 장치는 스타터 모터와 스타트 모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플라이휠 는 드라이브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드라이브 플레이트는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에 이제 링기어 플라이휠이 이제 바깥쪽에 해가지고 링기어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말고 요즘에는 여기에 한번 보셨을 거가 생각을 합니다. 클러치가 이렇게 생겨서요. 이렇게 뒤쪽에 우리 요즘에 왜 DCT 같은 변속기 많이 쓰잖아요. 그때 쓰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플라이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지금 생긴 부분을 얘기하는 걸 드라이브 플레이트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스타터 모터의 피년 기어의 회전축 방향으로는 이동은 마그네틱 스위치로 의해 이루어진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그렇죠? 풀인 코일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당겨져 나가면서 기어가 물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시동 걸린 엔진의 회전이 스타트 모터를 파손하지 않도록 언더러닝 클러치를 사용한다. 좀 전에 뭔가 이제 클러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언더러닝이 아니고 오버러닝이죠. 그렇죠? 러닝.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타팅 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얘가 200에서 300rpm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겔겔겔 해가 시동 거는데 나중에 시동 걸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1000rp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얘를 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시동이 걸리고 난 후에는 얘가 얘를 돌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버러닝 한쪽 방향으로는 동력 전달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헛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방향 또는 일방향 클러치 또는 오버러닝 클러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요 언더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말장난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은 4번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이 답이 아닌 거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설명이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4번. 시동에는 저속에 강한 힘이 필요하므로 스타트 모터는 감속 기어를 거쳐 피년 기어에 동력을 전달한다.
큰 회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작은 기어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한번 봤고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 공급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에 보면은 뭐 봄배, 솔레이더, 프리터, 베이퍼라이저, 믹서, 엔진 뭐 이런 식으로 뭐 각각의 구성 부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엔진이 있으면 공기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이렇게 스로틀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서지 탱크, 뭐 옛날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엔진.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로틀이 있는 부분은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료를 공급해줘가지고 여기서 LPG랑 섞어주는 놈이라서. 그래서 우리 뭐가 섞어주는 거 믹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믹스를 해주는 놈, 믹서였습니다. 그렇죠? 믹서. 여기에는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와 뭐 여러 가지 연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공회전을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료 계통, 공기가 드는 계통이 있고 연료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여기 이제 연료가 있는 부분, 연료 탱크라고 하지 않고 봄배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봄배. 봄배에는 안쪽에 이렇게 액화되어 있는 리퀴파이트, 그렇죠? LPG, 프로판가스를 압력을 줘가지고 액체화를 시켜놓은 게 액화 석유가스가 LPG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액화로 되어 있는 놈하고 그 다음에 가스로 된 놈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제 상변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충전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충전하지 않게 얼마,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요? 압력하고 온도는 항상 친구, 같이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져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높아지겠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압력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한 85% 정도만 충전이 되게끔, 과충전이 안 되게끔 과충전 밸브도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사고가 나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연료가 질질, 한꺼번에 많은 연료가 나오다 보면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폭발 위험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많이 흐르는 과류를 하지 않게끔 과류 방지 밸브 이런 것도 설치를 해놨어요. 방지 밸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송출 밸브 뭐 색깔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 하나는 액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송출 밸브. 그렇죠? 기체는 노란색 방구 색깔, 보통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액체는 빨간 색깔, 충전은 녹색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기체는 빨대가 기체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액체 쪽에는 빨대가 요 밑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조금 틀리긴 한데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기상, 액상,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솔레노이드 밸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LPG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 기체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잔존하고 있는 기체를 통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기체를 공급을 해줘가지고 섞어줘가지고 우리가 혼합기를 만들어가 이렇게 흡압폭배를 쓰면 되는데 시동이 걸리고 난 후에는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LPG 가스보다는 뭐가 많아요? 여기서 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가스를 못 쓰니까 여기 있는, 그렇죠? 액화가 되어 있는 LPG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체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LPG가 뭐라고요? 압력을 줘서 액화를 시킨 거니까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야 감압을 시킵니다. 감압을 시켰더니 얘가 뭐가? 기화가 되네? 그러면 감압 기화 장치, 용어로는 베이퍼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1차실, 2차실, 한꺼번에 압력을 대기압처럼 낮추기가 힘드니까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고, 날씨에 따라서
압력이 변화가 좀 있을 거니까 온도에 관련돼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절 밸브가 이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밸브들이 이렇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요거를 묻는 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근데 압력을 낮추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요. 압력을 낮추면 온도도 내려가요. 그럼 뭐예요? 요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증발되는 가스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앞쪽에 미리 얘를 데워주는 히터를 둬요. 근데 이 히터가 앞쪽에 있다 그래서 프리히터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최근에는 프리히터를 없애고 여기에 이제 냉각수를 흐르게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 순서 한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봄배 1번 봄배, 2번 프리히터, 3번 베이퍼라이저, 4번 믹서의 혼합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연소실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요거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봄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 빠져먹었네. 죄송합니다. 요게 1-라고 할게요. 자, 1-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1, 그 다음에 솔리드 밸브 베이퍼라이저, 그 다음에 프리히터, 믹서, 엔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으니까 8번,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한번 봤더니 연료도 쓰고요, 연료 탱크가 있는 거 보니까 연료도 쓰고, 그 다음에 엔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터도 있고요. 모터는 거꾸로 돌리면 뭐가 돼요? 제너레이터, 직류 발전기가 돼요. 그렇죠? 발전기가 돼요. 직류 발전기라도 나오는 전기는 교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하고 정관속 장치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바퀴를 굴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하이브리드를 크게 HEV, 그렇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직렬형, 그 다음에 병렬형, 그 다음에 직병렬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었고요. 직렬형은 엔진은 전기를 만드는 발전 용도만 쓰는 거예요. 직렬형.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전기차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얘 지금 보기로는 직렬형이 일단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는 게 병렬형이나 직병렬형을 쓰는데, 직병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는 우리 자동차가 대부분 직병렬형을 사용하고 기술력이 좀 좋아야 되는 거고요. 병렬형 같은 경우는 우리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YF 소나타 처음에 적용을 한다거나 썼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병렬형에서 이제 하드형 있죠? 크게 이제 소프트 형식과 하드형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문제는 요 방식으로 주로 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그러면 자, 병렬형, 그래서 병렬형은 패러렐, 그 다음에 직렬형은 시리즈,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 방식 같은 경우하고 하드 방식,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소프트는 EV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 해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하드 모드 같은 경우는 EV 모드가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변속기 중에 어떻게 해요? 모터를 엔진 쪽으로 붙이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터를 변속기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변속기 쪽에 붙어 있다 그래서 TMED 방식, 그 다음에 엔진 쪽으로 붙이는 거, 엔진 쪽에는 뒤에는 플라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얘를 플라힐, F 써가지고 FMED, D는 디바이스,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예요? 엔진을 쓰지 않더라도 바퀴를 돌릴 수 있는 방식. 그러면 얘가 무슨 방식이에요? 하드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드 방식이 되고, 얘는 무조건 엔진하고 같이 돌아야 되나? 얘가 소프트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속이나 발진할 때는 전기자동차, 모터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속주행 할 때는 엔진만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속을 한다거나 올라갈 때 등판을 할 때는 엔진 플러스 EV, 제가 이제
소프트한 설현, 뭐 하드한 뭐 영전우림 이렇게 자전거 앞뒤로 이렇게 타가지고 저거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방식 같은 거 아예 EV 모드가 없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엔진하고 모터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구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드 방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기를 쓰다가 나중에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별도의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를 둬가지고 하이브리드 HSG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배터리는 리튬이온, 리튬 폴리머 뭐 이런 거 이제 장단점 관련된 거 특징 같은 거 우리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반적인 하이브리드를 제어해주는 HCU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를 제어해주는 모터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의 BMS라든지, BMS 안쪽에는 뭐 배터리 전류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차저 릴레이, 그 다음에 어셈블리 같은 거 있었잖아요. 릴레이 어셈블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뭐 공부를 학습을 다 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하이브리드 나오면 다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와서 1번에 내연기관과 엔진 전동 발전기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엔진도 필요하고요. 모터도 필요하고 발전기를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모터도 있고 제너레이터. 모터를 돌려서 엔진을 서포팅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조속, 감속을 하게 되면 얘를 거꾸로 돌리게 되면 뭐가 돼요? 제너레이터가 되죠. 그렇죠? 이쪽에 발전기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생제동이었어요. 그렇죠? 회생제동을 해가지고 뭐 전기도 다시 충전을 하고, 그 중간에 뭐 해주는 게 뭐 인버터였죠. 교류전기를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전기를 또 직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LDC 같은 거 있죠. 로우 DC 컨버터. 얘가 보통 뭐 하이브리드면 360V, 뭐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480V 막 이렇게 고전압을 쓰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전압을 낮춰주기, 12V로 낮춰주기 위해서 썼던 거 LDC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두 번째, 동력의 제어 및 혼성이 이루어지므로 제어 기술 및 기계 장치가 복잡하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복수의 동력원을 설치하고 주행 상태에 따라 한쪽의 동력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뭐예요? 엔진도 쓰고 배터리도 쓰는데 배터리만 쓸 수도 있고 엔진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네. 4번은 직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직렬형은 뭐라고요? 엔진은 발전하는 용도만 쓴다 했어요. 그렇죠? 얘는 여기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에 자동차용 기동전동기 구성 부품 중 회전하는 것을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위쪽에 마그네틱이 있어요. 바깥쪽에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는 고정되어 있는 개철과 계좌철심, 그 다음에 안쪽에는 뭐요? 전기자, 전기자 뒤쪽에는 정류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게 되면 피니언 기어, 피니언 기어 뒤쪽에는 오버런닝 클러치. 그러면 회전하는 부분은 여기가 회전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였어요? 전기자,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정류자, 앞쪽에 또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피니언, 그 다음에 오버런닝 클러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는 뭐 아까 마그네틱 솔레노이드죠. 그렇죠? 마그네틱 스위치. 그러면 여기서 회전하는 부분은 정류자하고 전기자,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디귿 미음 찾으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0번 볼까요? 자동차 전자제어 현가 장치 ECS, 우리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진동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관련도 문제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바운싱, 뭐 조용필 형님, 그 다음에 뭐 롤링, 그 다음에 앞으로 코가 떨어지는 노스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다이브 현상이라든지, 급출발할 때 코가 올라가는 노스업, 뭐죠? 스커트, 그쵸? 엉덩이 힙업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승하차 시 차가 기울어지는 거, 막 흔들리는 거, 쉐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제 운동에 관련된 거 이야기했었고, 그런 운동이 있게 되면 뭐 운전자 제가 허리 막 나갑니다. 그렇죠? 1억짜리 차 타는데 회장님 허리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전자제어, 일반적인 스프링 장치에다가 전자제어를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를 방지를 시켜주는 거에 ECS의
제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ECS의 제어. 자, 그러면 그 앞쪽에 안티나 NT를 쓰면 됩니다. 각각의 뭐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 전자제어가 이제 기본적인 센서가 ECU로 들어가고 ECU가 액추에이터를 움직여가지고 서스펜션 장치에 이제 감쇄력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제어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NT나 안티를 붙이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센서, 뭐 조향일 각도 센서, 속도 센서,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TPS, 그 다음에 뭐 G 센서, 중력 센서, 그 다음에 뭐 차고 센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센서들 필요한 거 이야기 다 했었으면 브레이크 스위치라든지 몇 가지 스위치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걸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티, 그러면 어떻게 안티가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는데, 안티 스커트, 그러면 스커트는 뭐예요? 코가 올라가는 노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섭이 되는 게 스커트, 엉덩이 뒤쪽이 처지는 거죠. 어떻게 급출발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설명. 급제동할 때 이게 바로 답이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옳지 않는 게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2번. 안티 롤링. 롤링은 좌우로 기울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롤링이,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롤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울어지는 건 뭐예요? 제일 먼저 핸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된 센서가 있고, 부된 센서가 있어요. 주된 거는 뭐 핸들이 먼저 꺾이고 난 다음에 속도가 많이 붙으면 많이 기울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면 이쪽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티 롤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뭐예요? 그 커브에서 원심력에 의한 차량 기울어짐을 방지해 줍니다. 예,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바운싱,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비포장 도로에 운행할 때 쇼급 쇼바의 감쇄력, 아까 뭐 현가장치의 감쇄력을 제어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네요. 네 번째, 차속 감응 제어. 고속 주행 시 쇼급 쇼버를 감쇄력을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 어떻게 해요? 차가 자꾸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가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아래쪽으로 간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비행기를 뜨는 원리, 뭐 응력, 그렇죠? 죄송합니다. 양력입니다.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자꾸 차를 띄워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가면 붕, 이렇게 속도가 났을 때 약간 굴곡만 져도 사람이 붕 뜨잖아요, 차가. 그런 것처럼. 차를 낮추게 되면 밑으로 가는 공기를 낮추겠죠. 그래서 왜 투닝할 때 에어댐도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 속도가 되면 차의 높이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가 낮게끔 되면 이 차를 띄우는 양력을 없애기 위해서 차속 감응 제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고속주행 시 쇼급 쇼바의 감쇄력을 제어하여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자,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되셨다 하시면 서울 지역에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최소 한 문제 한두 문제 아니고 거의 다 이제 만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한번 10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